예, 안녕하세요. 책을 읽어주는 여자 이영주입니다. 예, 좋은 아침이란 말도 함께 덧붙여야 되겠죠. 세월이 살같이 빠르단 말을 1년 중 제일 실감하는 12월입니다.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는 신상옥 선생님이 만드신 영화 북한에서 상영을 하는데 어른들만 이제 봤어요. 소금이라는 영화였었는데 최은희 선생도 나오고 그래서 그때 이제 빨리 어른 되고 싶었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엄마가 너무 힘들게 이제 가정을 이제 먹여 살리고 꾸려 나가시는 모습 보면서 나도 빨리 커서 어른이 돼서 엄마를 도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세월이 이렇게 빠를 줄 알았으면 그런 생각을 그때 안 했어야 되는데 네, 저는 또 오늘도 국민의 의무죠.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또 이제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또 휴무라서 잠깐 마음의 여유도 있긴 한데 여전히 꽉 찬 스케줄이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병량만사 김길선 선생님의 통안의 수기를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밤 10시경에 나는 절망에 쌓여 감방으로 돌아왔다. 그때까지도 책상 위에는 저녁 식사가 그대로 놓여 있었다. 종일 굶었는데도 배고픈 감은 전혀 없었다. 허탈감이 온몸을 휩쓸었다. 종신 감옥 귀신이 되어야겠구나. 나는 맥을 잃고 의자에 무너져 앉았다. 그리고는 눈을 들어 벽 위에 김정일 초상화를 올려다보았다. 잘생긴 얼굴이었다. 두렵고도 가증스러운 얼굴이었다. 그때 나에게는 김정일에게 죄스럽다는 생각은 조금도 없었다. 지금까지 기쁨 조여 모여 하면서 김정일이 여성 관계에 대해 내남없이 쉬쉬거리는 속에 나도 참여하곤 했지만 직접 눈으로 보지 못한 이상 그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어쨌든 김정일이 뒷생활에 대한 말들은 뒷골목에서 많이도 돌았다. 그이께서 성예림이와 보하긴 한 모양이구나. 그이도 부처님이나 신이 아닌 이상 분명한 남자로서 마음에 드는 여자와 보아할 수도 있지 않는가. 임금은 무치라는데 보아했으면 했지. 그 말을 했다고 이렇게 잡아가두고 못살게 굴어. 이런 생각이 불기둥처럼 치밀어 올랐다. 문득 어느 유명한 우화에서 자신의 귀가 말귀라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사람들을 위협하며 조폭하게 날뛰던 그 어리석은 임금이 생각났다. 지금도 나는 국가보위부에서 사람들이 발언을 놓고 잡아 가두고 문초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오는 어리석은 짓이라고 본다. 귀신 소문도 석 달은 안 간다고 가만히 내버려두면 절로 가라앉을 일을 국가정치보위부가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수술한다고 하면서 돌수소 놓아서 그 여운을 더 길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유치하고 염증나는 징송곡들. 별장에서의 둘째 날이 시작되었다. 나는 가져온 아침 식사에서 시래기국만 쭉 들이키고 책상에 마주 앉았다. 정신을 가다듬고 1994년 10월 9일에 박주와 내가 나눈 대화를 기억나는 대로 적어나갔다. 나는 성예림 건을 전해들은 경위에 대해서도 그대로 진술했다. 성예림 이야기를 얼마나 반복해서 썼는지 국가보위부 선생은 이 발언 하나를 놓고 거의 3일 동안이나 문초하고 비판서를 쓰게 했다. 그럴수록 나는 단순했다. 우연한 기회에 희귀하게 전해 듣고 말을 하지 않고 있다가 동무들 사이의 대화가 그 방향으로 흐르다 보니 나도 얻어들은 대로 말했다. 그러니 잘못했다. 이것이 전부였다. 여기서 나오는 성예림이는 김정은이가 독살해 죽인 그 김정남이 엄마입니다. 진모이고 유부녀였죠. 아마도 김정일은 성예림이 일로 해서 무척이나 속을 썩였던 것 같다.
그것은 이 일이 한때 문화예술계를 들었다 놓은 피할 수 없는 사실이었기 때문이리라. 이 연애사를 알고 말로 번져놓은 사람들은 거의가 보이보에 연행돼 경중에 따라 매장되거나 지도자 동지 권위를 목숨으로 담보하겠다는 손가락 지장을 찍고서야 풀려나왔다고 한다. 1970년대에 김정일에게서 과업을 받고 성혜림 사건을 수습하느라고 전력을 기울인 국가보위부로서는 90년대까지 이 입소문을 막지 못했으니 악이 날만도 했다. 내가 국가보위부의 신세를 진 것은 사실상 성혜림 사건 때문이었다고도 할 수 있다. 나의 참여는 계속되었다. 자료 1994년 2월 집필실에서 김은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께서 지도하시는 보천보 전작단 장작가들을 다음과 같이 비난했다. 작가들이 친애하는 그 일을 칭송하는 노래를 어른용, 아동용을 가려서 지어야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오히려 수령이 권위를 훼손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내가 가깝게 지내는 언니네 동네에서는 90세가 넘은 할머니가 계시는데 이민학교 학생들이 아침마다 집단 등교를 하면서 자랑하자 김정일 우리의 지도자 노래를 제멋대로 부르는 소리를 듣고 김정일이가 누군지 재수가 없겠다. 애들까지 저렇게 이름을 마구 불러대는 것을 보니 라고 말했다고 한다. 수령을 형상한 노래일수록 점잖고 품위 있게 지어야지. 김광숙이가 부르는 노래 그리워는 꼭 애인을 그리는 노래 같은 게 듣기가 다 거북하다. 선생은 하늘색 뚜껑에 자료처를 밀어넣으면서 나를 노려보았다. 그런 발언도 수령이 권위 훼손이란다. 다른 사람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나는 보천보 전자악단에서 김정일을 형상하는 새로운 노래를 내놓을 때마다 가끔 염증을 느끼곤 했다. 그리워 자애로운 그 품이 자애로운 그 미소를 생각합니다. 따뜻한 그 미소가 그립습니다. 그 품에 안겨 흐느낍니다. 아첨도 별나게 한다 싶었다. 내가 보기에 그의 미소는 부드럽고 자애롭기보다는 권력을 진 자만 자족감, 남을 내리누르고 있다는 오만한 휘열에 찬 방자호황한 미소였다. 아마도 김정일은 그런 유형의 노래를 좋아하는 것 같다. 배우들이 자기의 코앞에서 그런 노래를 부를 때 그의 감정이 어떠했을까? 흡족했을까? 쑥스러웠을까? 여하튼 나 개인이 견해로는 한 나라의 지도자를 칭송하는 노래치고는 너무나 유치하다는 것이다. 나는 김정일을 헐뜯은 것도 아니오. 하도 듣기가 딱해서 수령모사 노래를 품위 있고 점잖게 그리고 어린이들이 부를 노래를 따로 창작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했을 뿐이다. 코에 걸면 코골이, 귀에 걸면 귀골이란 말 그대로 나는 선생이 방조하에 스스로를 회개하였다.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께서 들으시고 좋다고 하신 것은 다 명곡 명작입니다. 내가 그렇게 발언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지도자 동지의 하늘 같은 사랑과 배려를 가슴 뜨겁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효성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조선 말기 같은 북한 현실. 밤낮 없이 쓰고 문초받고 또 쓰고 문초받는 속에서 날들이 흘렀다. 길이 지나면서 나는 점차 별장 생활에 익숙해졌다. 처음에는 전혀 느끼지 못했던 광복거리 송신행 교도전차 소리가 간간히 들려왔다. 저녁 시간이 되면 궤도전차 안에서 서로 비좁다고 아우성을 치는 사람들의 목소리까지도 들려오는 듯 했다. 별장 위치를 가늠할 수 있었다. 그럴 때면 철장에 부딪혀 부서지고 싶을 정도로 지척에 있는 집이 그리웠다. 딸애가 피마르게 보고 싶었다. 딸애와 만나서 이 엄마를 기다리지 말고 내 길을 개척하면서 살아라는 말 한마디만 전할 수 있다면 아무리 긴 옥살이라도 시름 놓고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집 생각이 못 견딜 정도로 파고들 때면 나는 창문에 쇠 창살을 부여잡고 하늘에 대고 엉엉 소리를 내 울었다. 경비병이 문을 두드리고 걷어차며 비워배도 무관했다. 오래오래 실컷 울고 나서야 나는 마음을 겨우 진정시키곤 했다.
밤 9시경에는 반드시 불려나갔다. 선생은 염라대왕같이 도사리고 앉아서는 꼬박꼬박 따져 물었다. 1995년 몇월 며칠을 너는 강모에게 주제길에서 들은 이야기라고 하면서 지방 사람들이 김정숙 동지의 공로는 뭐니 뭐니 해도 빨리 서거하신 것이고 지도자 동지의 공로는 뭐니 뭐니 해도 김성애를 제낀 것이라고 말한다면서 그럴듯한 소리라고 했지. 누가 언제 어디서 그런 개수작을 했는지 써. 물론 있었던 일이었다. 하도 신통한 평이어서 내 자신도 이 말을 쳤다. 역시 인민은 속일 수 없다고. 자료 1994년 몇월 며칠을 강동 제2경제위원회 회관에서 김과 박은 사회주의 경제관리체계인 대한의 사업체계를 시비하며 망언을 하였다. 김, 대한의 사업체계는 유명무실하고 종이장에 지나지 않는데 어째서 해마다 수많은 사람들 모아놓고 대한체계 토론회를 하는지 모르겠다. 머저리들인지 아니면 아첨을 하는 건지. 박, 수령님께서 자꾸만 하라고 한데 우리나라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김, 어떻게 될 게 있는가? 자력갱생 광고부터 하다가 망하지. 수령님은 대대손손 농민가정 출신이시기에 경제관리도 농민식으로 한단 말이다. 구두쇠 농민들이 남에게서 꾸지도 않고 꿔주지도 않고 흥하든 망하든 제 고집대로만 밀고 나가는 것처럼 말이야. 너는 언젠가 집필실에서 동방운동국에서 밤도 길다고 말했다는데 무슨 뜻이야? 그런 말도 했었다. 해도 공개적으로 여러 번이나 했다. 동방운동국의 밤이 길다는 글귀는 박태원 선생이 장편 역사소설 계명산천은 밝아오느냐의 제3부에서 나오는 소제목이다. 어렸을 때 이 소설을 읽은 뒤 몇 년 전에 다시 읽어보았다. 그때 나는 우리나라의 현실이 꼭 소설에 나온 또 꼭 소설에 형상된 이조 말기의 재판 같았다. 그래서 동료들이 모여 앉아서 우리가 개혁 개방해야 발전할 수 있다고 말할 때마다 동방운동국에 정말로 밤이 길다고 개탄하곤 했다. 나는 또 이 발언에 대해서도 허심하게 비판을 하였다. 수령님께서는 우리나라는 이미 오래전에 개혁할 것도 다 하고 개방할 것도 다 했다. 그래서 개혁 개방할 필요가 없다. 동무들은 절대로 지금 주변 나라들에서 한다는 개혁 개방 환상에 젖어서는 안 된다고 수차에 걸쳐서 교시하셨는데 수령님의 사상을 신조화하지 못하다 보니 적들이 선전과 꽃 같은 요런 소리를 했습니다. 라고. 언젠가 나는 우리 출판사 문헌편집부의 차모와 함께 인민대학 학습장 비공개 열람실에서 1945년부터 1955년까지 신문들을 열람하다가 6.25 전쟁에 대해 이야기를 주고받은 적이 있었다. 참모는 어디서 들었는지 조국 해방 전쟁은 우리가 먼저 일으켰다. 수령님께서 스탈린에게 나무로 밀고 나가겠으니 승인해달라고 하자 그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 중국의 승인 아래 쭉 밀고 나갔다는 등의 이야기를 했다. 나는 그때 4.15 문학 창작단의 한 작가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생각났다. 그는 이미 작고한 선배 작가의 1950년 4월부터 6월까지 취재록에서 수령님과 황해남도 농민대표 사이의 담화기록 내용을 보았는데 거기에 농민대표가 지금 대포와 인민군대가 계속 38선 쪽으로 나가고 있는데 장군님 혹시 전쟁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장군님께 물으니 그이께서 아무 말씀 없이 웃기만 했다는 내용이 쓰여 있더라는 것이다. 나는 이 내용을 참모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다. 이 대화도 나의 죄 목록에 들어가 있었다.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저도 읽는 내내 제가 모르는 북한의 최고위급 아니죠. 평양에 김일성이 살았을 때 자랑했던 그 평양 사람들이 사고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는 눈은 다 똑같나 봐요. 말은 못하고 이렇게 말을 이제
믿는 사람들끼리 했다 할지라도 예, 반말은 또 지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듣는다고. 또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친구에게 돈을 잘못 빌려준 대가로 3천만 원, 예, 그 돈을 안 물어주겠다고 자기 친구를 이제 국가보위부에 신고를 했고, 그것 때문에 지금 김길선 선생님이 예, 국가보란 곳에서 지금 취조를 받는 이제 과정입니다. 누누이 말하지만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예, 그냥 지나가는 얘기일지도 모르겠지만, 북한에서 태어났고 북한에서 살았던 사람들에게 국가보위부는 그 감방 안에 앉아 있는다는 것 자체가 예, 너무나도 어려운 순간이고, 그냥 피해가고만 싶은, 예, 죽어서라도 이곳에서 빠져나가고만 싶은, 그 몽테그리스도 백작에서 봤던 것처럼 죽은 시신과 바꿔서라도 나갈 수 있고 까무러쳐서라도 이 상황을 피하고 싶은 것이 북한 보위부 예,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함께 하여 주시고 또 들어주시고 예, 좋아요 눌러주셔서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